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극단적인 생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신은 지금 엄청 척박하고 막 모래바람이 거칠게 부는 광야 한가운데 고립되어 있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주변에는 무려 20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들이 패닉 상태로 몰려 있는 거예요. 뭐 제대로 된 도로나 식량 배급망도 없고 공식적인 군대도 아예 없는 상태인 거죠. 사방에는 또 언제 공격해올지 모르는 적대적인 부족들이 쫙 깔려 있고요. 맞습니다. 당장 내일 이 거대하고 무질서한 오합지졸 무리가 자멸하는 걸 막으려면 여러분은 대체 뭐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나의 고도로 조직화된 생존 가능한 국가로 빚어낼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에 대한 해답이 담긴 한 3,500년 전에 고대 행정 문서가 하나 있죠. 네, 바로 그 문서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아주 깊은 심층 분석의 주제입니다. 그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던 시기,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딱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아주 거대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바로 인구조사죠. 사실 인구조사라고 하면 보통 막 엄청 지루한 통계표부터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낡은 양피지 위에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의 나열,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텍스트의 이면을 쫙 들여다보면 이게 결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닙니다. 오, 단순한 게 아니면요? 완전히 철저하게 계산된 거대한 사회공학적 프로젝트거든요. 무질서한 군중을 어떻게 목적성을 띤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가, 그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 척박한 시내 광야였단 말이죠. 네, 물도 먹을 것도 턱없이 부족해서 사람들의 생존 불안감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절박한 환경에서 지도자 모세한테 인구를 계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제가 흥미로웠던 건 무작정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다 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리 규모를 짐작하려고 대충 전체 머릿수를 하우림 잡은 게 아니죠. 성경 민수기 1장을 보면 조사의 대상이 20세 이상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성으로 아주 날카롭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의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목적이 바로 실질적인 군사력 파악에 있었다는 거군요. 네, 광야라는 그 위험한 환경에서 언제든 적과 맞서 싸울 징집 명단을 만든 거죠. 절차도 엄청 체계적인데 그 전체 지파를 나누고 그 안에서 가문을 또 가족 단위로 세분화해서 명수를 기록하는 전형적인 하향식 흐름을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이 조사의 구체적인 방식을 들여다보다가 꽤 소름 돋는 표현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표현이죠?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막 by their polls라거나 head by head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 단어가 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주 예리한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굴골로탐입니다. 굴골로탐이요? 네, 이 단어의 어원을 직역하면 그들의 두개골수대로라는 뜻이거든요. 와, 두개골 수대로요? 그냥 머릿수를 샌다는 관용적 표현이긴 하겠지만 굳이 두개골이라는 다소 좀 무시무시한 단어를 쓴 이유가 있을까요? 뭐 텐트 100개쯤 되니까 대충 몇 명 되겠군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게 바로 당시 인구조사가 가진 심리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디테일입니다. 거대한 군대 조직을 만들 때 제일 위험한 게 사람들이 집단 속에 익명으로 숨어버리는 현상이잖아요. 나 하나쯤 빠져도 누군가 싸우겠지. 이런 안일한 심리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두개골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셌다는 건 국가의 리더십이 개인의 존재를 아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선언인 거죠. 너는 단순히 60만 명 중 한 명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생존을 책임질 고유한 방어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개별적인 정체성과 책임을 팍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던 겁니다. 그 방어선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근데 여기서 물리적인 한계, 즉 거대한 행정적 병목 현상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나중에 집계된 총계를 보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 넘어요. 전체 인구는 한 200만 명인데.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무리 모세와 아론이 뛰어난 지도자라고 해도 이 두 명이서 60만 개의 두개골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며 장부에 적는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몇 년이 걸려도 못 끝낼 작업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무질서한 군중이
체계적인 국가로 변모하는 첫 번째 메커니즘이 딱 등장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과업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거든요. 아, 리더십의 분배군요. 맞습니다. 본문을 보면 각 지파의 가문 우두머리인 12명의 리더, 즉 대표들이 선정돼서 이 조사에 동참하는 과정이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나손, 르우벤 지파의 엘리술 같은 이름들이 쫙 호명되잖아요. 네, 이들은 그냥 모세의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텍스트는 이들을 모세와 그 함께 서는 자, 그리고 지명된 자라고 아주 높여서 표현하거든요. 이거 보면서 현대 거대 글로벌 기업의 조직 관리랑 완전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CEO인 모세가 다 통제하려 들면 시스템은 무조건 붕괴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 본부장, 즉 12명의 CEO들에게 실무 권한을 완전히 위임한 고도의 분권형 리더십인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12명이 나중에 회막 봉헌할 때 자기 지파를 대표해서 수레 6대랑 소 12마리를 턱적 바치거든요. 그 엄청난 재화를 동원할 만큼 지파 내부에서 실질적인 경제력과 행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중앙 집권적 통제랑 지방 분권적 자율성이 절묘하게 결합된 거네요. 거시적인 비전은 위에서 모세가 내려주지만 현장 구석구석을 잘 아는 중간 관리자들이 아래에서부터 꼼꼼하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위로 올리는. 네, 그런 상향식 보고 체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렸기 때문에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그토록 빠르고 정확한 굴굴고탐 단위의 조사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럼 이 훌륭한 리더들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결과를 한번 들여다보죠. 저 진짜 그 숫자 보고 꽤 놀랐거든요. 지파별 편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숫자가 평등하지 않았죠. 유다 지파는 막 7만 4천 명이 넘는데 므낫세 지파는 3만 2천 명에 불과하잖아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그냥 애를 많이 낳았군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이 숫자가 미래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오잖아요. 네, 그 나비 효과는 거의 40년 뒤 역병을 다 겪은 후 모압 평지에서 치러진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아, 민수기 26장 내용이군요.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가 상속받을 영토의 크기를 결정할 때 바로 이 인구 데이터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거든요. 인구가 많으면 넓은 땅을 주고 적으면 좁은 땅을 주는 철저히 합리적인 분배 시스템이죠. 잠깐만요. 저는 여기서 수리적인 논리에 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아니, 머릿수가 많으니까 땅을 더 많이 준다. 표면적으로는 되게 합리적이고 공정해 보이죠? 근데 현실 정치나 사람 심리를 고려하면 얘기가 전혀 다르잖아요. 어떤 점에서? 유다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2배나 크고 좋은 땅을 떡하니 가져가면 므낫세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장 현대사회에서도 회사 부서 예산 조금 차이 나는 걸로 핏대 세우고 난리가 나는데 하하, 맞습니다. 생존이 걸린 영토 문제잖아요. 광야에서 너희는 숫자가 적으니 땅도 적게 가져가라. 이건 사실상 폭동과 내전을 알리는 신호탄 아닙니까? 인간 본성의 아주 핵심을 찌르셨네요. 누구나 타인의 몫이 내 몫보다 크면 시기하고 분노하기 마련이죠. 왜 유다 지파만 저렇게 비옥한 영토를 독식하냐 불만이 터져나오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네, 만약 모세가 그냥 자의적으로 나눴다면 리더십은 완전히 붕괴됐을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는 이 치명적인 갈등의 씨앗을 잠재우려고 아주 정교한 심리적, 행정적 안전장치를 하나 딱 도입합니다. 바로 제비뽑기 시스템이죠. 아, 제비뽑기요? 그러니까 땅의 면적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수학적으로 계산해 놓고 정작 그 땅이 어디에 있을지 위치는 운에 맡긴다는 건가요? 운이라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신성한 공정성의 개입이었습니다. 면적이 차이 나는 건 인구 논리로 수긍을 이끌어내고 어느 지파가 북쪽 비옥한 평야를 차지할지 아니면 남쪽 척박한 땅을 차지할지 그 질과 위치에 대한 결정권은 인간의 손에서 아예 걷어버린 겁니다. 와,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가 척박한 땅을 받은 건 리더의 편애가 아니라 신의 뜻이다 이렇게 순응하게 만든 거군요. 피비린내 나는 부족 간의 자원 분배 전쟁을 원천 차단한 진짜 고도의 정치적 해법이네요. 합리적인 데이터에 통제 불가능한 신성함을 딱 섞어서 인간의 불만을 무력화시킨 거죠. 근데 이 거대한 인구 데이터는 단순한 토지 예약증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민수기 2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 광야 한가운데서 200만 명의 거처를 정하는 거대한 도시계획, 즉 진영 배치로 즉각 시각화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조사를 마친 6만 명의 군대와 가족들이 아무렇게나 광야에 텐트를 치고 흩어져서 잔 게 아니거든요.
이 인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게 계산된 진영 배치가 완성됩니다. 저는 이 진영 배치의 구조를 보면서 마치 현대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메인보드랑 완전히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메인보드요?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전체 캠프의 정중앙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인 증거의 성막이 놓이잖아요. 이게 컴퓨터로 치면 CPU인 거죠. 공동체 전체에 동력을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요. 아, 흥미로운 비유네요. 근데 CPU는 너무 강력해서 그대로 두면 엄청난 열이 발생해서 주변 부품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 즉 CPU 주변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싸서 텐트를 치는 거죠. 레위인들이 완벽한 쿨링 시스템이자 방어선 역할을 해서 성막에 뿜어져 나오는 거룩함이 각각 지파들에게 충돌해 진노로 번지는 걸 차단하는 겁니다. 와, 진짜 찰떡 같은 비유네요. 실제로 텍스트에서도 레위인들이 진을 치는 목적을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거든요. 오, 역시 그 거룩함을 방어막 바깥으로 이제 12지파가 동서남북 4개의 거대한 그룹으로 나뉘어서 착착 배치됩니다. 동쪽은 유다 지파를 필두로 진을 치고 남쪽은 르우벤, 서쪽은 에브라임, 북쪽은 단 지파를 중심으로 철저한 대칭 구조로 이루어지잖아요. 마치 메인보드에 질서 정연하게 꽂힌 메모리램이나 그래픽카드처럼 정확한 슬롯, 물리적인 위치를 배정받은 거네요. 네, 각자 자비 깃발 아래 부대 단위로 텐트를 치고 나중에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행진할 때도 이 순서와 진영 형태를 완벽하게 유지하며 이동합니다. 광야 위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한 십자가나 사각형의 요새 모양이었겠네요. 사방이 적들인데 무질서하게 밤을 지새우면 그건 곧 멸망이잖아요. 그렇죠. 이 촘촘한 배치를 통해서 구성원들은 혼돈 속에서도 절대 길을 잃지 않는 겁니다. 결국 굴굴노탐, 두개골 수대로 파악한 이 인구조사는 단순한 통계 자료가 아니라 모두에게 이 거대한 공동체 속에서의 정확한 좌표와 임무를 부여해 준 거네요. 누가 선봉에 서고 누가 후방을 방어할지 이미 매뉴얼이 다 짜여 있는 완벽한 군사적 도시계획이었던 셈입니다. 맞습니다. 오합지졸 군중을 하나의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메커니즘이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리더십을 분배해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자원 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명확한 위치를 부여하는 것. 수천 년 전 기록이지만 거대 조직을 구축하는 모든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통해 신의 광야의 인구조사가 얼마나 치열하고 정교한 생존 기록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커뮤니티 빌딩의 과정이었네요. 네, 자 이제 오늘 심층 분석의 문을 닫기 전에 이 모든 논의를 지켜보신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던질 만한 아주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오, 어떤 부분이죠? 배치하는 과정을 다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국가적 통계와 성과 측정에서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방금 전 메인보드 비유에서 그 쿨링 시스템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20세 이상 남성을 군대용으로 세지 않았어요. 생후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성을 따로 계수했죠. 그 숫자가 한 2만 2천 명 남짓이었고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주류 징집 통계, 즉 군사력이라는 제일 중요한 지표에서 완전히 연루된 거잖아요. 네. 더 충격적인 건 나중에 그 알짜배기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레위에는 상속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죠. 와, 땅이고 자본이고 군사력이 국력인 시대에 정중앙에 제일 중요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으면서도 주류 통계표랑 보상 시스템에서는 아예 누락된 거네요. 그 이면의 철학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하고 효율성으로 자본을 분배하던 엄격한 시대에 이 공동체는 전쟁과 영토 확장이라는 가장 시급한 목표 밖으로 레위 지파를 완전히 격리시켜버린 겁니다. 군대도 가지 말고 땅도 받지 마라. 네, 그렇게 해서라도 공동체가 세상의 기준인 숫자와 영토에 매몰돼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중앙에서 오직 성막을 지키는 일, 즉 공동체의 절대적인 영적, 도덕적 가치만을 보호하는 그룹을 강제로라도 남겨두었던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오늘날 우리 삶을 정통으로 찌르는 통찰이네요. 여러분,
당장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속한 기업이나 조직 혹은 스스로의 인생 성적표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매출, 이익률, 조회수, 연봉 같은 차가운 숫자들로 우리의 위치를 증명하려 애쓰잖아요. 네, 그 숫자가 더 넓은 땅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세상에 시급한 목표나 효율성이라는 통계표 밖으로 완전히 열외시키더라도 당신의 삶이 붕괴되지 않도록 중심을 딱 지탱해줘야 할 여러분만의 레위인적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묵직한 질문이네요. 어떤 순간에는 당장 돈도 안 되고 스펙에도 도움 안 되지만 결코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내 삶의 쿨링 시스템, 그 한가운데의 핵심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게 결국 전체 메인보드를 살리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인구조사 명단에서 누락된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